2001년 대한민국에서 한 기업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부채 6조 원. 현대그룹 해체의 직격탄을 맞고 채권단 관리라는 이름의 관 속에 들어간 회사. 그 이름 하이닉스 반도체. 직원들은 월급이 밀렸고 구조조정 명단이 매일 돌았죠. 반도체 업계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하이닉스? 거긴 이제 끝이야. 그런데 24년이 지난 2025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47조 2천억 원.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1위, 삼성전자마저 제쳤습니다. 주가는 90만 원을 찍었고 시가총액은 661조 원에 달하죠. 직원들은 기본급의 30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부채 6조짜리 관속 시체가 어떻게 47조짜리 괴물이 됐을까? 한 명의 영웅이 만든 기적이 아닙니다. 5번의 바통 터치가 만든 릴레이 드라마였죠. 2011년 서울 종로구 SK 본사 회의실. 하이닉스 매각 본입찰 마감이 코앞이었습니다. 당시 하이닉스는 채권단 관리를 겨우 졸업했지만 여전히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불안한 기업이었죠. 인수 후보들은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반도체는 돈 먹는 하마다. 저 회사 사면 우리가 망한다. 재계에 이런 말이 공공연히 퍼졌으니까요. 최태원은 달랐습니다. 마감 7분 전 SK텔레콤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했죠. 금액 3조 4,267억 원. 단독 입찰. 경쟁자 없이 혼자 손을 든 겁니다. 측근들조차 만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통신회사가 왜 반도체 공장을 사느냐고. 3조 4천억이면 당시 SK텔레콤 영업이익의 거의 2회치에 해당합니다. 월급쟁이로 치면 연봉 2년치를 한 번에 꺼내서 망할 수도 있는 가게를 산 셈이죠. 2022년 2월 인수가 최종 확정되며 SK텔레콤은 지분 21.1%를 확보했고 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도박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인수 직후에도 반도체 업황은 바닥이었고 실적은 들쭉날쭉했으니까요. 최태원이 산 건 회사가 아니라 가능성이었던 거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박성욱, 엔지니어 출신으로 2013년 SK하이닉스 CEO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사내에서 아무도 안 하려던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2013년 12월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TSV 기반 HBM을 발표합니다. 20나노급 D램 4장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기존 대비 속도 4배, 전력 소비 40% 감소. 종이 위의 숫자로 보면 대단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죠. 초기 HBM 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없었으니까요. D램 전체 생산량의 1%도 안 되는 틈새의 틈새. 사내에서 HBM 부서는 오지라 불렸고 거기 배치되면 임원 무덤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박성옥은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매년 적자를 내는 HBM 라인을 유지했고 2016년 부의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방향을 틀지 않았죠. 되든 안 되든 해라. 이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내에서 실패 공유 대회를 열어 실패를 숨기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2019년 3세대 HBM2E 개발. 박성욱은 같은 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우려면 아직 몇 년이 더 필요했지만 뿌리는 이미 깊이 내려간 뒤였죠. 근데 기술이 좋으면 그냥 1등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기술만으론 절대 부족했습니다. 2015년 엔비디아에서 SK 하이닉스로 연락이 옵니다. AI 가속기에 쓸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러브콜이었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속도는 2.4GBps. 당시 SK 하이닉스가 낼 수 있던 속도는 1.0GBps대 이하.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겁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기술력으로는 못 맞춘다. 무리하면 수율만 망가진다. 비관론이 팽배했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심대용, 당시 SK 하이닉스에서 패키징 기술을 연구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단순하면서도 과감했습니다. TSV, 그러니까 D램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미세한 구멍의 수를 2배로 늘리자는 것. 구멍이 2배면 데이터가 오갈 수 있는 통로도 2배. 고속도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였죠. 대신 리스크도 컸습니다. 구멍을 2배로 뚫으면 칩 면적이 약 10% 늘어나고 웨이퍼 한 장에서 뽑을 수 있는 칩 수가 줄어듭니다. 원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게다가 구멍이 많아지면 발열도 심해지는데 칩과 칩 사이에 마이크로 범프를 도입해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까지 새로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속도, 전력 효율, 발열 관리,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죠. 이게 HBM2에서 HBM2E로 넘어가는 기술적 도약의 핵심이었고 엔비디아가 이 회사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칩을 잘 만드는 것과 칩을 잘 쌓아서 출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레스토랑에 비유하면 요리가 아무리 맛있어도 포장이 엉망이면 배달 나가는 순간 다 흘러버리는 것과 같죠. 반도체에서 이 포장에 해당하는 게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규재 부사장, SK하이닉스 패키징 기술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가 주도한 기술이 MRMUF, 풀네임은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기존 방식은 칩을 쌓은 뒤 틈새에 접착제를 하나하나 채워 넣는 공정이었는데 MRMUF는 이걸 한 번에 몰딩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공정 시간 단축, 열 관리 개선, 수율 향상. 삼성이 NCF 방식을 고집하다 수율 문제로 고전하는 동안 SK하이닉스는 MRMUF로 이미 한 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김춘환 부사장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R&D 공정 담당으로서 TSV 공정의 안정화, 양산 인프라 구축, 품질 고도화를 총괄했으니까요. 2024년 3월 HBM3E 8단을 엔비디아에 업계 최초로 납품한 건 이 두 사람의 합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드밴스드 MRMUF라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도 여기서 나왔죠. 12단 HBM3E부터 적용이 시작됐는데 HBM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쌓는 단수가 늘어나고 열과 휨이 심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율이 곤두박질치죠. SK하이닉스가 12단을 경쟁사보다 먼저 양산할 수 있었던 건 패키징 기술에서의 선점 덕분이었습니다. 생산 효율 차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 추산 기준 SK가 HBM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대비 경쟁사는 약 8.8배. SK가 1시간이면 끝내는 걸 경쟁사는 거의 9시간 가까이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안 사면 소용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고객은 엔비디아. 이 두 회사의 관계를 업계에선 치맥 동맹이라 부릅니다. 치틴과 맥주처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뜻이죠. 엔비디아 AI 가속기 H100, H200 그리고 최신 블랙웰 시리즈에 들어가는 HBM의 대부분이 SK하이닉스 제품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 57%, 삼성 22%, 마이크론 21%, 과반을 넘기는 독보적 1위죠. 이 관계가 단순한 갑을 거래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양사는 차세대 HBM을 공동 개발하는 구조로 묶여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칩을 설계하고 TSMC가 로직 다이를 찍고 엔비디아가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삼각협업. 여기서 한 축이 빠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라 쉽게 갈아탈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 말하는 락인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CES에선 광로정 CEO가 직접 엔비디아를 포함한 25개 고객사와 미팅을 가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AI 칩 마야 200, 구글, 아마존까지 고객 다변화가 진행 중인 거죠.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발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술도 있고 고객도 잡았고 생태계도 만들었는데 이걸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입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돈. SK하이닉스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쓴 돈,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당초 120조 원 규모로 시작했지만 2025년 600조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600조면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죠. 한 기업이 나라 살림 규모의 돈을 반도체 한 곳에 몰아넣겠다는 겁니다. 청주 M15X 확장에 20조, 첨단 패키징 시설 PNT7에 19조, 미국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에 5.6조, 솔리다임 인수에 14.4조. 이 투자의 결과로 월 웨이퍼 생산 능력이 17만 장에서 25만 장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2027년에 4기 팹이 가동을 시작하면 물리적 생산력은 한 단계 더 점프하게 됩니다. 2025년 HBM 물량은 전량 완판, 2026년 물량도 대부분 예약이 끝난 상태죠.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반도체는 투자를 멈추는 순간 뒤처지고 뒤처지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산업이라는 것. 지금까지가 현재라면 앞으로의 이야기도 해야겠죠. 2026년 2월 현재 SK하이닉스는 HBM4 양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속도 11.7GBps, 엔비디아가 요구한 수치를 초과 달성했고 가격은 개당 $50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경쟁사 대비 퀄 테스트를 먼저 통과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중이죠. 그 너머엔 뭐가 있을까? CES 2026에서 공개된 CHBM, 커스텀 HBM이라 불리는 맞춤형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고객사별로 사양을 다르게 짜주는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양복을 짓는 겁니다. 몸에 딱 맞는 옷이 비싼 것처럼 칩도 고객 맞춤으로 가면 마진이 완전히 달라지죠. 트렌드포스는 2033년 이 시장이 179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79조면 현재 전체 D램 시장과 맞먹는 수준이죠. H3 아키텍처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이 2.69% 향상된 차세대 메모리 설계로 2026년 말 샘플 출시를 목표로 잡았죠. 같은 일을 시키는데 전기를 3분의 1만 먹는다는 뜻이니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 요금이 곧 원가인 곳에선 이것만으로 승부가 갈립니다. 스토리지 넥스트라는 AI 전용 SSD도 개발 중인데 기존 SSD 대비 성능이 10배, 메모리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를 설계하는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장비 생태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HBM 패키징의 핵심 장비인 TC 본더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가 71.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역시 SK 하이닉스 생태계의 한 축이죠. 한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한 생태계의 성장이라 봐야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고객도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사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만들고 굴리는 건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이니까. 광노정, 현재 SK 하이닉스 CEO. 이 사람이 2023년 SK 경영진 앞에서 꺼낸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채권단 시절 기억하시죠? 2001년의 트라우마를 일부러 소환한 겁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방심하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였죠. 광노정이 집중한 건 보상체계의 파격적 개편이었습니다. 성과금 상한선을 폐지했죠. 2025년 기준 SK 하이닉스 직원 평균 성과금은 기본급의 약 2,964%, 평균 기본급 약 1억 1,700만 원인 직원이 성과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총 연봉이 4억에 육박하는 셈이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 반도체 엔지니어 한 명이 수율을 1%만 올려도 회사 이익에 수백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이 수백억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에서 그 사람을 잡아두려면 보상이 따라가야 하는 거죠.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2031년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8만 1,000명인데 관련 학과 졸업생은 매년 5,000명 수준. 해외 이직 의향이 4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평균 연봉 33억 원, TSMC 25억 원. 광노정의 전략은 돈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하면 세계 1등 제품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자부심을 함께 주는 것. 향후 10년간 연 4,700억 원 규모의 인재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는 발표도 이 맥락이죠. 2001년 부채 6조 원을 관 속에 누워있던 회사. 최태원이 3조 4천억을 걸고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박성욱이 아무도 안 하려던 밭에 씨를 뿌렸죠. 심대용이 구멍을 2배로 뚫어 물기를 냈고 이규재와 김춘환이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포장을 완성했습니다. 광노정은 이 모든 걸 굴릴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쳤죠. 한 명의 천재가 만든 기적이 아닙니다. 5번의 바통이 끊기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바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HBM4, CHBM, H3 아키텍처, 스토리지 넥스트. 다음 주자가 바통을 받기 위해 이미 달리고 있으니까. 24년 전 장례식장에 놓였던 그 화환 자리엔 지금 47조짜리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 꽃 아직 다 피지 않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